공격을 멈춰라 했는데 그가 제프 스트리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앞에 영국군이 있는데 왜 공격을 안 해? 그러면서 하라 이러고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몇 번 이제 하다가 나중에 강경하게 내려요. 여러분들 그 아돌프 히틀러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이제 그 1차 대전 하면은 이제 최고의 원인이 히틀러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인종차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히틀러고, 파시스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도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에서 극우 민족주의나 아니면 네오나치즘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외신이 들려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라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측면에서만 딱 보면 2차 대전은 히틀러라는 엄청난 1인 주연이 있습니다. 사실 히틀러 혼자서 1인 주연을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소련에서는 이제 스탈린이 있었고, 영국에는 뭐 처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랑스에서는 드골,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게 이제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떠올릴 수 있지만, 근데 히틀러 혼자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 해도 뭐 마블 코믹스의 영화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마블 코믹스 영화라고 해도 주인공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진 않아요. 그 세부적인 게 말고 뭡니까 인피니티 원이 뭐 이런 거 보면 그 주인공들이 다 모여갖고 뭘 해야지만, 아주 악랄한 빌런하고 싸워야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히틀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히틀러 주변에 참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히틀러의 괴물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이제 제작된 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진 인물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꼭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선전장관 게벨스라든가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게벨스가 이제 영화를 그 라디오와 영화를 선전의 도구로 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알 테고, 그 다음에 뭐 건축가 아죠, 알베르트 슈페어 같은 사람, 또 뭐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히틀러의 그 비서로 들어와서 아주 야비한 인물인데 천천히 그 히틀러의 신임을 얻어갖고 실제로는 히틀러가 파멸에 이르는데 아주 일조하는 인물이 이제 마르틴 보르만,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그 히틀러를 그 약물 중독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강력한 항생제를 자꾸 투여해가지고 그 히틀러를 약물 중독으로 만들어갖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여러 사람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맹젤레니 뭐 닥터 맹젤레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히틀러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제가 오늘 몇 명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거의 그 순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요제프 제프스트리라는 사람입니다. 뭐 한 사람이냐면 히틀러의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인데 뭐 어떻게 친구냐, 1차 대전 때 이 사람도 1차 대전에 복무하고 뭐 자유군단이라는 그 나중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뭐 이런 그 군사 조직에도 가담하고 뭐 경찰도 경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SS에 들어가는데 나치당에 가입해서 SS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S에서 이 제프스트리가 제일 먼저 그 맡은 직책이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라이프 스탄다르테라 그래가지고 히틀러의 개인 경호대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처음에는 뭐 수십 명, 수백 명 이런 규모로다가
히틀러가 워낙 극렬하게 자기 반대편들을 폭력을 행사하죠. 그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거 보시면 히틀러가 완전히 집권하기 전에 정권을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는 반대 정파 유태인한테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회민주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뭐 기타 노조나 이런 데다가 막 옛날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야인실내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두한이 무슨 의협심에 가득 차가지고 막 그 노조들이 파업하면 들어가갖고 몽둥이 휘두르고 한 것처럼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상대편 폭력의 실행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개인 경호대를 조직을 하는데, 개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개인이라는 말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 주변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암살당하는 경우를 보면 정치가들이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내부에서 생겨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제프 히틀리하고 이제 라이프 스탄다르트라는 이제 총통 그렇게 히틀러 개인 경호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그거 하다가 이제 SS가 확장이 됩니다. 2차 대전 직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냐면 상급대장. 그 상급대장이 뭐냐면 국방군식으로 얘기하면 원수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면, 히틀러가 얼마나 그 신임을 했냐 하면은 그 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여단을 제프 히틀리한테 맡기는데, SS 여단을 기갑부대를 만드는데 그거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래갖고 제1 기갑사단 아돌프 히틀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영예롭게 너희들이 항상 나의 부대라는 거를 어디 가서 자랑해라 그래갖고 여기 소매깃에다가 띠를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띠 있는 게 가끔 등장을 해요. 거기 이제 잘 읽어보면 그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그 이제 그 독일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띠를 받을 만큼 이제 총망받는 부대가 바로 이제 SS 제1기갑사단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요 지휘관이, 최초 지휘관이 바로 제프 히틀리입니다. 재밌는 게, 이 제프 히틀리가 그러면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는 그 링크를 전부 영화를 달 생각인데요. 이제 그 영화가 여러 번 나오는 바람에 밀리터리 안 좋아하는 분들도 덩케르크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이 덩케르크, 던커크, 뭐 딩케르크 같은 지명인데요. 이 덩케르크가 어디냐면 프랑스 북부하고 벨기에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좀 길지만 하여간 독일군의 유인 전술에 걸려갖고 그 영불 연합군이 벨기에에서 고립됩니다. 그래서 그 고립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덩커르크 지역에 고립돼 갖고 거기서 이제 건너가면 영불 해협을 건너가면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그 철수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은 게 덩케르크란 영화인데요. 거기서 얘네들 입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독일군이 처음에 북쪽하고 남쪽에서 쭉 밀고 올라가고 이 덩케르크를 쫙 포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저 안에 동그란 그 지역 안에 그게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한 40km, 40여 킬로, 폭이 4, 5km 요 정도 되는 좁은 지역에다가 그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군, 주로 영국군하고 영국군이고 그 외곽에 이제 영국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군이 이렇게 이제 외곽 방어진을 형성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불 연합군을 그 안에 가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조금만 세게 밀어붙였으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재밌는 거는 그 덩케르크 지역으로 연합군이 밀려가자마자 히틀러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진격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냥 재정비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근데 재정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서는. 그래서 제가 군대 그렇게 안 들어가고, 근데 제일 재밌는 게 그
북쪽, 그러니까 가장 북쪽, 벨기에 국경하고 가까운 북쪽의 지역을 맡은 그 배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 사단이고, 거기에 이제 사령관이 바로 제프 디스리입니다. 근데 다 공격을 멈추라고 했는데 그쪽 그가 제프 디스리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앞에 영국군이 있는데 왜 공격을 안 해? 그러면서 하라 이러고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몇 번 이제 하다가 나중에 강경하게 내려요. 강경하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중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말을 듣고 야 히틀러가 저 때는 승전에 취해가지고 물론 모든 장군들을 희색하거나 바로바로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을 봐줬을까? 일종의 학명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제프 디스리가 그 라이프스탄다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히틀러 경호대를 맡으면서 둘 사이에 우정이 싹 터갖고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믿은 거예요. 야 친구야 내 생각에는 좀 더 밀어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히틀러가 그래도 총총이니까요. 하지 마.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제프 디스리인데 제프 디스리는 그 비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성이 있었는데 요런 얘기만 제가 오늘 요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2차 대전 때 복무했는데 물론 병참 부사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군사교육 지식이 해박한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SS 기갑군이라 그래서 이제 군단보다도 큰 군을 맡았는데 시야 장군들이 지도를 보고 작전을 2시간씩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답니다. 그럼 머리가 나빠서 그러느냐? 아니고요. 이 디스리가 재밌는 게 지도 볼 줄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군인인데 군인이 이제 요즘 세상하고 달랐고 옛날에는 다 종이에 지도 펴놓고 했으니까요. 지도 볼 줄을 몰라갖고 독서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 장군으로서 고위 장성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건데 또 반대로 그 작전회의를 하는 동안 차를 가지고 왔거나 지나가는 병사들의 이름을 다 불렀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시야에 병사가 수만이 되는데 그 수만 명 다는 아니지만 자기 근처에 있는 일반 사병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상번병이 아닌 다음에는 삼성장군, 사성장군이 일반 부대원 그 이름을 안다.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 제프 디스리는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잘 지내? 뭐 이러고 이런 정도의 친화력과 암기력을 가졌는데 재밌는 거는 독서법을 몰라갖고 작전을 세우면서 지도를 못 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만약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때 제프 디스리의 그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사단이라는 게 사실은 장비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았고 병력이 많지도 않았어요. 재밌는 건. 그 밑에 나는 국방군들이 훨씬 더 무장과 장비가 좋았는데 이제 히틀러가 명령을 딱 내리니까 웬일인지 그 명령을 듣고 다 멈춰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철수하는 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영화 덩케르크라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를 먼저 이제 제가 그 중심 테마, 그러니까 저 키워드처럼 제가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하자면 또 하나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뭐냐면 그 제프 디스리의 그 사진을 제가 찾아다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총리였을 때 제복을 딱 입고 있는 그 옆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자면 오른쪽에 경호대장 수산다르테의 그 경호대장인 제프 디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SS 총사령관인 하이니 힘러 또는 히물러라고 하는데요. 하이니 힘러가 딱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하이니 히물러가 뭐 2인자네 나중에 이제 전쟁 후반부에 가면 뭐 동부전 그 총사령관도 되고 뭐 집장군 사령관도 되고 뭐 2인자네 이랬는데 하이니 히물러를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히물러가 힘러의 그 가장 그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그의 부관 중에 가장 뛰어났던 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라인하르트 하이들리아라는 그 신너의 부관이죠. 근데 부관인데 말이 부관 그러면 우리 지금 그냥 일반 군대의 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성이고 실제로는 부관이라는 그 직책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SS 내에서 2인자, 3인자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들리가 어떤 정도냐면 이건 사진을 한번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찾아서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얼마나 정말 독일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키도 큰 데다가요, 얼굴 하얗고 금발에다가 눈은 파랗고, 그래서 딱 절도 있게 걸어가고, 이제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군 구축함 함장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나치당에 가입하는 바람에 이제 SS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출신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국방군 출신인데, 그 해군에 남아있지 않고, SS로 옮겨간 아주 특이한 경우 중에 한 명인데, 특이하지는 않죠. 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 하이들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로 성공하냐면 체코를 독일이 먹고 해갖고 체코하고 지금은 이제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포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보헤미아 지역에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가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영국에서 근데 제가 이 하이들리를 잘 떠올리는 이유는 영국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독일인은 히틀러가 아니고 이게 하이들리랍니다. 왜냐면 워낙 잘생기고 이지적으로 생겼는데 하는 짓은 또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들리를 암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체코 출신 저항 세력 그러니까 체코 자유군을 영국 무기로 이제 체코로다가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이제 그 하이들리를 암살하는데 성공을 해요. 하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불이 남아갖고 장렬하게 새벽에 이제 권총으로 서로 자살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새벽에 7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바로 이게 이제 그 하이들리를 암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이들리가 암살당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 하이들리가 이제 저희 반제회의라 그래가지고 최종 해결, 즉 유태인을 대량으로 학살하자라는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놈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렇게 2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1942년인가 그때 암살당하는데요.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을 거다. 이런 이제 가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하이들리는 이제 히틀러의 총망도 받았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소위 2차 대전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조연급이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숨은 조연급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제 잘 안 알려진 사람 중에 제가 뭐 논메리니 뭐 이런 사람 말은 안 하겠어요. 뭐 게베슨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비렐름 카나리스라는 이제 해군 제독이 있는데요. 이 사람 말 그대로 해군이었습니다. 해군에 잘 있었는데 나치당에 그렇게 협력적이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능력이 충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 소규모 정보부대를 운영하다가 1939년에 이제 그걸 다 모아갖고 아프베어라는 이제 독일 국방군 정보부대를 정보부를 창설을 합니다. 거기 정보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 사성장군이 되면서 그 정보부대를 이끌고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거냐면 폴란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제 2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략하는 그 기록물로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그 나무 국정으로 이렇게 이제 가로막아놨던 차단기를 독일군이 막 여러 명이 손으로 다 들어가지고 쫙 내리고 갑자기 샥 뛰어가고 아니면은 독일 공군이 샥 날아가가지고 막 폴란드의 그 구식 공군 그러니까 복역기 있는 거는 폭격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명령이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그 전날 이 카나리스 제독이 그 운영하는 방첩 부대의 특공대원들이 이미 그 폴란드를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1일이 아니라 8월 31일 날 벌써
진주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이런 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앞장섰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아주 근사한데 카나리스 제독이라고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고 그래갖고 이 독일에서는 고위 군장성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열식, 뭐 분열식, 열병식 막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거의 그런데 참석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랬고 이분 이걸 보면 필름이 그러니까 많이 안 남고 어떤 행사에서 멀찍이 히틀러랑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아주 짧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사실은 국방군의 방첩 부대장인데 실제로 이중 간첩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공이 뭐냐면 히틀러가 유럽 전선에서 불리해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주변에 있던 강력한 자기 후원자 어디입니까? 스페인에 가가지고요. 프랑코 총통을 설득해가지고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미군, 그러니까 북아프리카하고 이탈리아의 미군, 영국을 압박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라고 보내요. 근데 재밌는 게 카나리스가 중간에서 그러고 가가지고 프랑코를 역으로 설득을 합니다. 프랑코가 우리도 좀 도와줄까? 그랬는데 안 된다. 세상을 깊게 넓게 봐라. 이제 곧 미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독일이 진다. 왜 지는 쪽에 편을 들어갖고 무슨 곤욕을 치르자 하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해갖고 오히려 좌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프랑코는 참전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돌려놔요. 그런 식으로 쉽게 보면 히틀러한테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첩보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유태인을 빼돌립니다. 유태인 중에 유태인을 많이 몇천 명을 빼돌려요. 근데 실제 여러 종전 후에 나치 고위 간부나 독일 중에 꽤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유태인 도와줬다고 나섭니다. 실제로. 근데 재밌는 거는 확인된 건 없는데 이 카나리스만 확인이 돼요. 수천 명의 그러니까 자기가 방첩 부대를 이용해가지고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 스위스나 이런 중립국으로 빼돌립니다. 스페인이나 이런 데로 빼돌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여담이지만 암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정체가 발각납니다. 이 카나리스 제독이 아프베어가 수색을 당해요. 게시타포한테, SS한테.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비밀 문서에 히틀러를 암살하거나 히틀러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독일을 재정비하고 막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너무 분노한 히틀러가 가장 아끼던 장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베를린 근교에 노동 소용소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빨지에 벗겨서 처형을 합니다. 노구를. 그래가지고 철사에 목을 매달아갖고 시체가 썩어서 뼈가 무너질 때까지도 내리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잔혹하게. 그래갖고 재밌는 건 영국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도 무슨 너덜너덜너덜해서 뼈가 보이는 그런 시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카나리스였어요. 그렇게 이제 보복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히틀러 등 뒤에서 바로 히틀러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길지만 그럼 짧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 히틀러라는 단독 주연 밑에 조연들입니다. 조연. 이 중에 이제 유명한 조연들도 아닌 거 있지만 그럼 그 밑에 단역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역 배우 얘기는 잠시 하겠지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중에 제프 리틀리는 맹목적인 순진함. 이게 뭐냐면요. 히틀러가 멋있는 사람이라서 얘가 독일을 잘 만들 것 같아서 내 친구니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동부전선이니까 소련에서 많은 소련군을 학살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라고는 하지만 근데 라인하르트 하이들리 같은 경우는요. 확실하게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를 믿었냐? 게르만 민족이 모든 인류의 미래가 돼야 된다라고 확실히 지가 스스로 자기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념을 가지고 인종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 명을 제가 왜 들었냐면 딱 갈라집니다. 비렐름 카나리스는 군복을 입었고 젊어서부터 군인이었기 때문에 조국 자기 나라가 하는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시키는 일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안 돼요. 히틀러가 하는 짓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냥 국방군에서 내려오는 작전 수행 명령이나 이런 건 충실하게 따라가요. 근데 이건 봐도 시뮬러가 한 것 같다. 이거는 히틀러 개인 생각인 것 같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하냐면은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굴러가겠지만, 전쟁 기계를 굴러가게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영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겁니다. 독수리 날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정치한 줄 아시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바로 비렐림 카나리스가, 영화 내용 잠깐 보면 이거 해요. 비렐림 카나리스의 국방 저기 아프베어가 어디 휴양지로 놀러 오는 처치를 납치해가지고요. 독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 작전 내용이. 그래가지고 독일로 데려와갖고 프랑스로 데려와서 독일까지는 안 되고 히틀러하고 협상을 시키게 만들려고. 요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아프베어니까 가능하지 SS나 이런 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다른 영화는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요. 덩케르크, 새벽의 7인, 독수리 날다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들이 전부 제프 리슬리, 하이드리히, 그다음에 비렐름 카나리스와 다 연결된다라는 거를 또 알고 보시면 약간 영화 보는 재미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생각해서요, 주연과 조연을 제가 말씀드렸고, 단역 배우와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하고 따라가는 시청자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두 개, 그러니까 단역 배우와 시청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